애미야, 지금 들어오냐? 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애미야, 난 다 알고 있다. 어디서 오는지. 일단 내 방으로 오너라 거래할 것이 있다. 시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제 모습이었어요. 옆에 남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제 모습,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바람피는 거 내가 다 봤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끝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어요. 걱정 마라, 아들한테 말할 생각은 없다. 그 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대신 남편 몰래 나랑 거래하자. 거래요. 시아버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이 집 내 명의야. 내가 이혼하면 뭐가 남겠어. 내 양육권도 장담 못해. 집 지키고 싶으면 나한테 빚을 갚아라. 무슨 빚인지 어떻게 갚으라는 건지 끝까지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내가 선택해. 이혼이냐 거래냐. 저는 계산했어요. 이혼하면 빈손으로 쫓겨나요. 거래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3개월 뒤 저는 시아버지 방 앞에 섰어요. 손에는 녹음기를 쥐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이수지는 아침마다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도시락을 쌌고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8살 딸 하유리를 깨워서 학교 보내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죠. 그 고요함이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근데 3년쯤 지나니까 그게 공허함이 됐어요. 시아버지 최건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올해 68이었고 퇴직한 지 3년이 됐어요.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라 그런지 늘 반듯하게 앉아 계셨죠.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수진 씨가 식사 차려드리면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었어요. 수진 씨는 시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정도가 전부였죠. 그것도 수진 씨가 먼저 하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음하고 넘어가시거나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남편 최시록 씨는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장이었어요. 한 달에 열흘 정도는 해외 출장이었고 국내에 있어도 회식이 잦았죠. 신혼 때는 그래도 주말엔 시간을 내줬는데 3년 전부터는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결혼 5년 차 때 수진 씨가 물은 적 있어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서 밥 먹었지? 남편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글쎄 바쁘다 보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바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고 모든 게 면죄부가 됐어요. 수진 씨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기대하는 걸 멈췄어요. 실망하는 것도 지쳤으니까요. 생일날 혼자 케이크 사서 먹은 적 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아버지는 그런 거 안 챙기는 분이었고 하유리는 어려서 몰랐어요. 촛불 켜고 혼자 후 불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35번째 생일이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육아와 집안일이었어요. 하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차리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수진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켜도 뭘 보는지 모르겠고 핸드폰을 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각자 바빴고 친정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할 곳이 없어졌어요. 힘들 때 엄마한테 전화하면 그냥 들어주셨거든요. 뭐라고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었는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그 전화를 할 데가 없었어요. 수진 씨에게 그 집은 감옥 같았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나갈 수 없는 감옥이요. 나가면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는데. 그해 봄 하율이 학교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율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냐고요. 수진 씨는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도 느끼고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하유리가 저녁에 물었어요. 엄마 오늘 왜 울었어? 수진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안 울었는데 하유리가 말했어요. 눈이 빨개. 수진 씨는 하유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바람 불어서 그래.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좀 일찍 올 수 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다고요. 왜요? 프로젝트가 커져서 야근이 많아. 수진 씨는 알았다고만 하고 끊었어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요. 밤에 하율이 재우고 나와서 거실에 앉았는데 시아버지가 물 한 잔 들고 나오셨어요.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아버지는 잠깐 수진 씨를 보시다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 수진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저 사람도 그냥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정도로 보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3월이 됐을 때 수진 씨는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거라 설레기도 했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어요. 립스틱 바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얼마만이지 싶었어요. 대학 동기들 1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바쁘다며 2년 만에 만난 거였어요. 거기서 박준혁을 다시 만났어요. 대학 때 같은 과였는데 그때는 그냥 아는 사이 정도였어요. 과 모임에서 몇 번 본 정도. 준혁 씨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이혼 얘기할 때 표정이 담담했어요. 안 맞았어. 그냥 그랬어요. 수진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2차 가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수진 씨는 집에 가야 해서 먼저 일어났어요. 준혁 씨가 바래다 준다고 했어요. 택시 타는 데까지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밤에 좀 어두우니까.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같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서 잘 지낸다고 했어요. 근데 준혁 씨가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인 거 다 보여. 수진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요? 눈이 안 웃어 입만 웃고 있어.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누가 알아봐 주는구나 싶었어요. 택시 타기 전에 준혁 씨가 번호 물어봤어요.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알려줬어요. 그냥 옛날 동기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카톡으로 안부만 주고받았어요. 밥 먹었어요. 잘 지내요 정도였죠. 그것도 3, 4일에 한 번 정도. 근데 대화가 점점 길어졌어요. 준혁 씨가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물으면 수진 씨는 별거 안 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했어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수진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답답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언제 시간 되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친구로요. 친구로라는 말이 안심이 됐어요. 그래요. 시간 되면요. 준혁 씨는 수진 씨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남편이 바빠서 힘들다는 얘기, 시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얘기, 하유리가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얘기, 그런 걸 말해도 준혁 씨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말해줬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도 혼자 다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해요. 수진 씨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이런 얘기 못 해봤거든요. 해봤자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만 돌아왔으니까요. 한 번은 남편한테 말한 적 있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다들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죽겠어. 그러고 핸드폰 보면서 말했어요. 좀 쉬어 피곤하면.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수진 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한테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4월에 준혁 씨가 점심 같이 먹자고 했어요. 하율이 학교 간 사이에 잠깐 나가서 만났어요. 강남 쪽 작은 식당이었는데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데였어요. 둘이 마주 앉으니까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밥 먹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이랑은 밥 먹어도 각자 핸드폰 보거든요. 준혁 씨가 예쁘다고 했어요. 오늘 뭔가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아니 진짜요. 눈이 반짝거려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 뒤로 만남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걷고 그랬어요.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근데 그게 더 설렜어요. 언제 손을 잡게 될까?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 출장 간 날이면 저녁에도 만났어요. 시아버지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고 하율이는 학원 끝나고 방과 후 교실에서 봐줬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랑 있으면 편해요. 저도요. 그때 준혁 씨가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는 손을 빼야 하는데 못 뺐어요. 빼고 싶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손이.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5월 어느 날 준혁 씨 사무실에 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갔어요. 사무실에 직원들 퇴근하고 둘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세게 들렸어요. 준혁 씨가 수진 씨를 안았어요. 수진 씨는 밀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선을 넘었어요. 끝나고 수진 씨는 한참 아무 말 못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근데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원해지는 느낌. 그게 이렇게 강렬한 건 줄 몰랐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6월 들어서 시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수진 씨한테 말을 거는 횟수가 늘었어요. 요즘 자주 나가네. 수진 씨는 긴장했지만 티 안 내려고 했어요. 내 친구들 만나요. 친구가 많구나. 수진 씨는 예 그렇죠 하고 넘겼는데 시아버지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탐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설마 알겠어 싶었거든요. 어느 날 준혁 씨 차 타고 집 근처까지 왔다가 내렸어요. 골목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집 방향이었어요. 수진 씨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빨리 걸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늦었네. 수진 씨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이 안 왔어요. 설마 본 건 아니겠지. 아니야 어두웠으니까 못 봤을 거야. 자기 자신을 계속 안심시켰어요. 7월 초 남편이 3주짜리 장기 출장을 갔어요. 독일이었어요. 공항에 배웅 나갔는데 남편이 하율이만 안아주고 수진 씨한테는 그냥 다녀올게 했어요. 손도 안 잡았어요. 수진 씨는 잘 다녀오세요 했고요. 차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3주 동안 떨어져 있는데 포옹 한 번 없이 가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이미 끝났구나. 그날 저녁 준혁 씨한테 연락했어요. 남편 출장 갔어요. 오래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보고 싶어요. 수진 씨는 네라고 답했어요. 이틀 뒤에 만났어요. 그날 모텔에 갔어요. 나올 때 준혁 씨가 손 잡아줬어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찍혔어요. 7월 15일 저녁이었어요. 하율이 재우고 나와서 거실에 앉았는데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엔 그 시간에 방에 계셨거든요. 이상했어요. 수진 씨 이리 와봐.
처음으로 수진 씨 이름을 부르셨어요. 10년 동안 며느리 아니면 얘라고 부르셨는데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티 안 내려고 했어요. 네, 아버님.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굳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갈색 봉투를 꺼내셨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수진 씨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모텔 입구에서 나오는 수진 씨와 준혁 씨 손을 잡고 있었고 수진 씨가 웃고 있었어요. 이틀 전이었어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표정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람피는 거 내가 다 봤다. 수진 씨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목이 바싹 말랐어요. 겨우 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화장 달라지고 웃는 거 보면 다 알지. 수진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아들한테 말할 생각은 없다. 그 말에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신 남편 몰래 나랑 거래하자. 거래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수진 씨는 시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무슨 거래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 집 내 명의다. 실옥이 회사 지분 30%도 내 거고 내가 이혼하면 뭐가 남겠어. 애 양육권도 장담 못해. 경제력이 없으니까. 수진 씨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이 집에서 수진 씨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거라곤 옷가지랑 화장품뿐이었어요. 집도 차도 예금도 다 남편 이름 아니면 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 지키고 싶으면 나한테 빚을 갚아라. 무슨 빚이요? 시아버지가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수진 씨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 눈빛이 무거웠어요. 내가 선택해 이혼이냐 거래냐.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수진 씨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게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혼하면 끝이야. 애도 뺏기고 갈 곳도 없어. 거래하면 뭘 해야 하는 거지. 그게 뭔데? 시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지?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선택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새벽 3시에 겨우 방에 들어갔어요. 하유리가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진 씨는 하유리 옆에 누워서 조용히 울었어요. 미안해 하유라. 엄마가 잘못했어.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밤새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하유리한테 들키면 안 돼서 선글라스 쓰고 학교 데려다 줬어요. 하유리가 물었어요. 엄마 왜 선글라스 써? 눈이 좀 부어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하유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알았어 하고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신문 읽고 계셨는데 수진 씨가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생각해봤어.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거래가 뭔지 먼저 알아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건 그렇지.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수진 씨가 앉으니까 시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거리가 가까웠어요. 불편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첫째, 내 외도 상대랑 완전히 끊어. 연락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어차피 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둘째,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시키는 걸 해. 수진 씨가 물었어요. 시키는 게 뭔데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르지. 집안일일 수도 있고 심부름일 수도 있고.
수진 씨는 불안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야. 내가 내 몸을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수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생각 안 했다고 하려다가 그냥 입 다물었어요. 솔직히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 온갖 상상을 다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에 이 사진 없애줄게. 내가 제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었던 거야.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3개월. 뭘 시키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3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혼보다는 낫지 않아. 하율이 생각을 했어요. 이혼하면 양육권 싸움해야 하고 애가 상처받을 거야. 3개월만 버티자. 알겠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마치 덫에 걸린 동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수진 씨는 긴장했어요. 오늘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점심 먹고 운전 좀 해줘. 내가 갈 데가 있어. 그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수진 씨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강남 쪽으로 갔어요. 어느 건물 앞에서 내리시더니 1시간 뒤에 오라고 하셨어요. 뭐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준혁 씨한테 연락이 와 있었어요. 수진 씨 오늘 시간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연락 끊어야 하는데 수진 씨는 답장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집에 가자. 네 아버님.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운전해달라, 시장 봐달라, 집 청소해달라. 이상한 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냥 수진 씨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이었어요. 수진 씨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먼저 불렀어요. 수진 씨 이것 좀 해줘.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가 하고 물으셨어요. 친구 만나려고요. 무슨 친구? 대학 동기요. 그래.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얼어붙었어요. 알고 계신 건가? 모르는 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준혁 씨한테는 연락을 끊었어요. 미안해,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준혁 씨가 왜 무슨 일 있어 물었는데 수진 씨는 그냥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하고 끊었어요. 준혁 씨가 계속 연락했어요. 수진 씨 답 안 해. 무슨 일이야? 제발 말해줘.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수진 씨는 읽고 답장 안 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시킨 일은 계속 소소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수진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며느리 보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와. 저녁 준비해. 수진 씨가 물었어요. 누가 오시는데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내 친구야.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 제대로 해라 실수하면 안 돼. 수진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왠지 불안했어요. 다음 날 저녁 손님이 왔어요. 60대 초반 남자였어요. 이름이 황인태라고 했고 시아버지 건설회사 시절 동료였대요. 키가 크고 배가 좀 나온 체형이었어요.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데 그게 불쾌했어요. 수진 씨가 인사하니까 황인태 씨가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느껴졌어요. 목에서 가슴으로 허리로 내려가는 시선. 아, 이분이 며느리야. 건부 씨복도 많지. 시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놨어. 앉아서 얘기하자. 수진 씨는 음식 차리고 따로 앉았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반찬 내오고 술 따르고 했죠. 황인태 씨가 계속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술 따를 때마다 손을 슬쩍 건드렸어요. 일부러인 것 같았어요. 불쾌했어요. 근데 참았어요. 거래니까 시아버지가 보고 계셨거든요. 수진 씨가 어떻게 하나 그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황인태 씨가 말했어요. 며느리 요리 솜씨가 좋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요리까지 잘하면
시록이가 행복하겠어. 수진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토할 것 같았어요. 저녁 끝나고 황인태 씨가 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다음에 내 별장으로 놀러와. 며느리도 데리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생각해 볼게. 문 닫히고 나서 수진 씨가 물었어요. 저도 가야 해요. 시아버지가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냥 집안일만 시킨다더니 뭔가 더 있는 거 아냐?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시아버지가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제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아버지가 가까이 오셨어요. 수진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긴장하지 마. 난 너한테 손 안 대. 다만 내 친구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 노릇해줬으면 해. 그게 다야. 수진 씨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사람들은 남의 집안 잘 굴러가는 거 보면 부러워해. 나는 그게 필요해. 시록이가 얼마나 좋은 아내를 뒀는지, 내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 체면이구나. 수진 씨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남들 눈에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이야. 수진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 뒤로 시아버지 손님이 자주 왔어요. 한 달에 3-4번은 됐어요. 수진 씨는 음식 차리고 술 따르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좋은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손님들은 칭찬했어요. 건부 씨 복 받았어. 시록이 눈이 높더니 아내 잘 뒀네.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었어. 시아버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 씨를 쳐다보셨어요. 잘하고 있어. 그런 눈빛이었어요. 수진 씨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어요. 웃으라면 웃고 인사하라면 인사하고 속으로는 미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한 번은 손님이 수진 씨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사진 찍자면서요. 수진 씨는 움찔했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보고 계셨거든요. 사진 찍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거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3개월 버티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이럴 건가? 어느 날 밤 하율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안 우는데. 하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에 엄마 방에서 소리 들었어. 수진 씨는 하율이를 안았어요. 엄마 안 울어, 걱정 마. 근데 손이 떨렸어요. 하율이가 말했어요. 나 때문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뭔가 힘들어 보여. 수진 씨는 하율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말했어요. 하율아, 엄마 좀 힘든 일이 있긴 해. 근데 하율이 때문은 절대 아니야, 알았지? 하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도와줄게. 뭘, 몰라 근데 도와줄게. 수진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린 딸이 엄마 걱정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수진 씨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못 살아. 뭔가 해야 해. 수진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았는데 상담 후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였어요. 변호사는 30대 여자분이었어요. 이름이 강서연이었어요. 차분하게 생겼는데 눈이 날카로웠어요. 상담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도 얘기는 빼고요. 남편이 바빠서 혼자 육아하고 시아버지가 좀 불편하다 정도로만요. 서연 변호사가 물었어요. 재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집이 시아버지 명의예요. 남편 회사 지분 30%도 시아버지 거고요. 서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돼요? 10년이요.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요. 근데 시아버지 명의면 복잡해져요. 법적으로 남편 재산만 분할 대상이거든요. 양육권은요. 경제력이 없으면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해요. 아이 키운 건 주로 누구예요? 저요. 그럼 가능성 있어요. 수진 씨는 조금 안도했어요.
근데 서연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남편 측에서 외도를 주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도 증거가 있으면요. 서연 변호사가 수진 씨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있어요. 수진 씨는 대답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연 변호사가 한숨 쉬었어요. 증거가 있으면 상대 측이 유리해져요. 위자료도 못 받을 수 있고요. 양육권도요. 네, 불리해져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면 판사 심증이 안 좋아지거든요. 수진 씨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제가 잘못해서 다 불리해지는 거네요.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협박이나 강요 같은 거요. 수진 씨는 그 말에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시아버지가 한 거, 그게 협박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제발 얘기 좀 하자. 한 달 넘게 연락 없으니까 미치겠어. 뭐가 잘못된 건지 말이라도 해줘. 수진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장했어요. 미안해, 다 설명할게. 어디서 만날까? 준혁 씨가 장소 알려줬어요. 카페였어요. 다음 날 만났어요. 준혁 씨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수진 씨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수진 씨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가 사진 찍었다는 것,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 3개월 동안 시키는 대로 하면 사진 없앤다는 것, 손님들 앞에서 좋은 며느리 노릇하라는 것. 준혁 씨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인간이 협박하고 있잖아.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 증거가 있는데? 준혁 씨가 말했어요. 같이 도망가자.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유리가 있어. 애를 두고 못 가. 그럼 애 데리고 가자. 그러면 유괴야 법적으로. 양육권 없이 데리고 나가면 미성년자약 취유인죄래. 준혁 씨가 머리를 감쌌어요. 답이 없잖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뭔데? 시아버지를 역으로 잡는 거야. 무슨 소리야?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가 나한테 거래 제안한 거잖아. 그것도 협박이야. 그 증거를 잡으면 역전할 수 있어. 어떻게? 녹음할 거야. 시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직접 말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녹음해서 변호사한테 줄 거야. 위험하지 않아.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3개월 버텨봤자 끝이 아닐 것 같아. 저 사람이 사진 진짜 없앨 것 같아. 평생 쥐고 흔들 거야. 그럼 평생 저 사람 손아귀에 있는 거잖아. 준혁 씨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해. 내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근데 고마워. 준혁 씨가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알아. 수진 씨는 녹음기를 샀어요. 작은 펜 모양이라 들키지 않았어요. 문구점에서 파는 거였는데 성능이 괜찮았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별거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거든요. 운전해줘, 장봐와 청소해. 결정적인 말은 안 하셨어요. 수진 씨는 조바심이 났어요. 이러다 3개월 끝나면 어떡하지? 증거 없이 끝나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열흘쯤 됐을 때 기회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인태 별장 가자. 수진 씨가 물었어요. 저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도 가야지. 내가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수진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녹음기 버튼 눌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 가서 제가 뭘 해야 해요? 시아버지가 수진 씨를 봤어요. 좋은 며느리 노릇하면 돼. 근데 황 회장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게 불편해요. 혹시 저한테 다른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인태가 좀 그렇지. 눈이 높아. 근데 걱정 마, 선만 안 넘으면 돼. 선이요. 시아버지가 가까이 오셨어요. 수진 씨는 한 발 물러섰어요. 녹음기가 주머니에서 눌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인태가 뭘 원하든 내가 잘 맞춰주면 돼. 불편해도 웃어, 화나도 참아. 그게 거래야. 그리고 그거 잘하면 사진 빨리 없애줄게.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제 몸을 원하면요. 시아버지가 잠깐 멈췄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판단해. 나는 강요 안 해. 근데 내가 거절하면 거래는 끝이야. 사진 아들한테 보낸다. 수진 씨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판단해라.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수진 씨는 녹음 파일 확인했어요. 다 녹음됐어요.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사진 아들한테 보낸다. 그 말이 수진 씨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드디어 잡았어. 그날 밤 서연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증거 잡았어요. 서연 변호사가 파일 받아서 들었어요. 이거 협박 맞네요. 거래 명목으로 성적 서비스 강요하는 거잖아요. 고소 가능해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고소하면 제 외도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서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 쪽 혐의가 더 무거워요. 협박죄에 강요 미수까지 걸 수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져요. 유책 배우자 주장에도요. 내 양쪽 다 유책이면 달라져요. 근데 시아버지 쪽이 더 심각하니까 판사 심증이 달라질 거예요. 수진 씨는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다 들킬 텐데, 하유리한테도 내가 바람핀 거 다 알게 될 텐데, 근데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평생 저 사람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 3일 고민했어요. 하유리 자는 얼굴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어떤 엄마로 남고 싶은 거지. 평생 숨기면서 사는 엄마,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엄마. 수진 씨는 결심했어요. 고소할게요. 고소장 접수하고 이틀 뒤에 경찰에서 시아버지한테 연락 갔어요.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조사 요청한다고요.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 씨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는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한 게 협박이에요. 녹음 다 있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년이 감히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시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시록이한테 다 말한다. 내 바람 피운 거 사진 다 보여줄 거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남편한테 할 말 있으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급히 귀국했어요. 출장 중이었는데 시아버지 연락 받고 온 거예요. 새벽 비행기 타고 왔다고 했어요.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내 마누라 바람 핀 거 알아? 이거 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을 한참 보다가 수진 씨를 봤어요. 이게 진짜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한참 아무 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혼해 이 여자랑 집에서 내쫓아. 남편이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수진 씨는 놀랐어요. 뭐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불행한 거, 내가 너무 바빴던 거, 진작 알았어. 근데 외면했어.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회사 핑계 대면서 피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는 거야? 내 마누라가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녹음 내용 들었어요. 협박이잖아요, 이게. 시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언제? 남편이 말했어요. 경찰에서 연락받고 들었어요. 수진 씨 변호사가 보내줬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수진 씨를 봤어요. 이혼하자. 수진 씨는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던 말인데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유리는요? 남편이 말했어요. 공동 양육하자. 애한테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양육비도 제대로 줄게. 시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 내 마누라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사과를 해. 남편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 이 집 나갈게요. 뭐라고? 회사 지분도 안 받을게요.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그만할게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못 하셨어요.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을 봤어요. 평생 강해 보이기만 했던 사람이 작아 보였어요. 일주일 뒤 수진 씨는 이삿짐 쌌어요. 작은 오피스텔 구했어요. 강서 쪽이었어요. 하율이 학교 근처였어요. 하율이랑 둘이 살 거예요. 남편은 다른 곳에 방 얻었고 양육비 매달 보내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하율이 만나기로요. 이사 가는 날 하율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안 울어도 돼. 수진 씨가 하율이를 안았어요. 응 엄마 이제 안 울어. 진짜 하율이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나 엄마 우는 거 싫었어. 수진 씨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새집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박스 풀면서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새 시작이구나.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근데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율아, 우리 라면 먹을까? 내 엄마 나 배고파. 하율이가 뛰어왔어요. 둘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새 집에서 먹는 첫 끼였어요. 맛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수진 씨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왜 외도를 했냐고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외로웠을까? 왜 그 집에서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았을까? 왜 남편은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봤을까? 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도구로 봤을까? 잘못은 잘못이에요. 근데 그 잘못 뒤에 있는 이유를 외면하면 같은 일이 반복돼요. 수진 씨는 틀린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국 자기 삶을 되찾았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구 소나기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도 혹시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문이 열려 있는데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 문은 생각보다 가벼울 수도 있어요. 밀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도 한번 밀어보세요. 오늘